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영훈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시민대학에서, 대전 시민대학에서 글쓰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글을 잘 못 쓰겠어요. 지금 저 몇 번, 3번 정도 수강을 하고 있는데 글을 쓰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김영훈 작가님을 모시고 책을 23권 쓰셨고요. 글 쓰신 지 60년. 60년 되셨어요. 60년. 대신 등단 40년 대신 김영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글쓰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네. 말하기는 어려워요. 말은 쉬워요. 말은 쉽죠. 말은 근데 뭐가 이제 안 남잖아요. 글이나 말은 네. 다 같이 의사소통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말은 아주 쉽게 쉬워. 합니다. 네. 근데 글쓰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거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말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거든요. 네. 태어나서부터 엄마의 품속에서 가족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서 네. 이제 입이 터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할 때 물론 체계적으로 말을 하고 뭐 어떤 화법이나 뭐 이런 것을 다시 배우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은 저항감 없이 네. 그래서 잘 쓰고 있는데 네. 글을 쓰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전제 조건이 우선 그런 문자를 알아야죠. 한글은 잘합니다. 저 한글 배웠어요. 문자.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 그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를 배워야 이제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데 그 의미를 잘 전달하고 상호소통을 하려면은 먼저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있습니다만 네. 이제 우리 문학적인 글로 따지면 네. 감동을 줄 수 있는 글을 써야 되죠. 그런데 그런 글을 쓰려면 좀 목적이 분명하고 네. 의식이 있고 이래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글쓰기 수련 과정을 거쳐야 그래야 이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더 어렵게 느꼈냐면요. 이미 저랑 같이 배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습작이나 글들이나 등단을 하신 분들이라서 이미 한 수백 개의 글을 써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쓰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막 이렇게 문법을 배우시는 분 앞에서 가나다를 배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면서 글을 쓰려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글을 쓰는 방법, 뭐 우리가 그 말하는 방법이나 어법 있고 글을 쓰는데 이제 문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이 글을 쓰느냐,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글을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 건가, 그런 목적이 있듯이 우리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을 쓰려면 진실성 있게 써야 돼요. 그 자기성이 드러나가지고 거짓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으면 절대로 독자는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뭐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진지한 자세로 이제 글을 쓰기를 시작하시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제가 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해주세요. 언제쯤? 몇 월 며칠 몇 시 정도 되면? 아니, 그건 뭐 언제쯤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게 문제죠. 뭐 일생을 가도 글을 뭐 쓸 수가 없고 그 노력하면은 좀 더 빠르게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력 1000년 노하우 모으기
경력 천년들을 다 모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 모아지면 1000년 넘어갈 거예요. 왜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러면 100분만 모아도 벌써 100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거르는 거야 또. 1000년 안에 들어오실 분과 안 되겠네. 책에 못 들어가시겠네. 이렇게 걸러서 그 글을 가지고 이 1000년의 경력을 듣고 나서의 제 느낌. 그 과정. 어떤 분을 만났을 때 때와 시, 장소 이런 것들을 쓰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글쎄요. 그게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는데 완전히 뭐 문학적인 글이라든지 설득하는 글이 아니라 다양한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살아온 길,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좀 그 모아서 그 노화를 듣고 그걸 잘 엮어서 정리해 놓으면 굉장히 유인성 있는 글이 될 것 같은데. 백과사전이 될 거고 제가 또 어제 공방 선생님들이랑도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처음에는 요식 외식업 하시는 분, 글 쓰시는 분 다 이렇게 모으겠지만 경력 1000년이라는 거를 영역별로 다 나눌 수가 있다. 미용업 1000년, 그렇죠. 그죠? 글쓰기 1000년, 그림 1000년 이런 식으로 그 영역별로 제가 다 그걸 모은다면 그건 백과사전이 될 거거든요. 도서관에 다 팔을 거야. 이렇게 선생님 책처럼. 선생님 책이 지금 도서관에 수십 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가님 글처럼. 자, 글 쓰신 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습작 60년에 등단 40년. 글쎄 이제 참 뭐 아까 60년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 나이가 지금 76인데 그러고 나면 16살 고등학교 막 들어가서 그때부터 글을 습작을 해서 작가가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졌다. 그런 뜻에서 60년이라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그때는 이제 학습 수준에서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했지만 그냥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글이 아니라 내가 작가로서 글을 써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그것은 습작기라고 하는데 고등학교에 가면서 그 글 잘 쓰는 친구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내가 이제 중심센터 회장이 돼가지고 그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소설을 썼습니다. 물론 지도 선생님도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지금 뭐 저보다 연세는 많다는데 지금 대학 교수님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그분을 모셔서 이제 동임 활동을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아주 중요한 분을 한 분 만납니다. 대학으로 가서. 대학에 이제 최상규 교수라고 하시는 분. 여기도 가끔 봐주세요. 최상규 교수라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현대 문학에 아주 획을 그을 수 있는 작가인데 포인트라는 작품으로 그 등단을 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작품을 쓰던 그분을 뜻밖의 그 고등학교 때는 뭐 현대문학이나 이런 잡지를 통해서 그분 작품을 읽었을 뿐인데 그분이 제가 다니는 그 공주 교육대학에서 영문과 교수로 계셨는데 그분을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제 그 소설가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어떤 꿈이 확증되는다고 할까요? 뭐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용기도 얻고 또 그분이 뭐 그 칭찬을 듣고 또 굉장히 그 마음이 흡족도 했었고 또 그분 해마다 이제 대학 문회전이 있는데 문회전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모를 하면 이제 두르죠. 근데 소설 부분에서 제가 당선작을 써서 도토리깍지라는 소설인데 지금도 그 작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받고 헤어지고 나서 그 초등교육 현장에서 나와서 어린 아이들 또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소년소설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니까 아동문학 이쪽으로 이제 그 아이들이 즐겨 읽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써보고 싶다 아, 해서 이제 등단은 네. 36세. 36세에 하게 됩니다. 1983년도인데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상을 받으셨잖아요. 등단 60년. 아니 너무 진짜 바로 근데 그게 상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 상이라는 건 작품이 좋으면 탈 수 있다고 늘 생각하는데 저는 뜻밖에도 그 바로 상을 받으셨어요. 83년도에 꿈을 파는 가게라는 작품집을 냈는데 동화집을 냈는데 네. 그 이듬해 네. 아주 큰 우리나라에서 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즘 그 제도는 등단한 지 뭐 10년이 넘는다든지 20년이 넘는다든지 해야 주는 상을. 규정을 만든 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상은 그렇게 권위 있고 좋은 상인데도 모두 작품으로만 승부를 하고 작품으로만 평가를 해서 생각지도 않게 등단하던 이듬해 그러니까 상을, 너무 탄탄대로 아니십니까? 바로 그 상을 힘드셨어야 타서 되는데. 상당히 그 기분이 격양됐고 그와 더불어 1986년도에 달섬에 닻을 내린다라는 그 작품집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표제작으로 나와 있는 그 달섬에 닻을 내린다라는 동화죠. 한 100장이 넘는 그 뭐 장편이라면 양편이고 중편 동화인데 그 동화를 작품집을 냈는데 서울 KBS 중앙방송에서 드라마로 꾸미겠다. 우와. 그렇게 해서 뜻밖에도 또 제 작품이 달섬에 닻을 내린 배. 달섬에 닻을 내린 배. 닻을 내린 배. 이게 이제 우리 천주교가 이게 들어온 지 상당히 우리가 오래됐고 아주 중요한 그 순교자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우리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도 우리나라 이 천주교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의 그 우리 그 전파 과정, 저 복음. 얼마 전에 자산 어보 봤는데 거기를 그걸 주제로 해서 작품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그 작품이 드라마. 뭐 저는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금으로 치자면 헐리우드에서 영화 만들자 이런 거잖아요. 그 KBS에서 이렇게 작품집을 내겠다. 그러니까 저자가 좀 승낙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 초기에 그 영광을 얻었다고 할까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그러면 작가료도 많이 받으십니까? 아니요, 우리 뭐 그런 것은 궁금했잖아요. 상금은 많이 받았지 그때. 상금은 그때 당시 83년도에 200만 원하고 금 한 양을 받았으니까 아마 지금은 지금 한돈도 지금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아마 한 2천만 원 되려나 한 1천만 원 되려나 그렇게 이런 식으로 좋은 그 영광도 얻고 그랬어요. 바로 원작료는 많이 받지 못하고요. 어쨌든 말이 좀 확대됐는데 이렇게 해서 글쓰기 시작한 지가 60년에 소설을 쓰다가 초등교육 현장에 나오면서 동화를 쓰기 시작해서 나름대로 그 등단 시기에 등단 초에 많은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23권을 쓰셨잖아요. 지금까지는 23권을 썼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화를 주로 많이 쓰다가 주로 뭐 제 책이 이제 동화집이 한 15권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옛날에 우리가 그 최상교 교수님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고 소설로 당선도 됐고 했던 그 꿈이 그 향수가 다시 살아나서 그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 동화집 15권의 소설. 여기 익명의 섬에 서다. 이것이 제 소설집의 그 처음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요건 단편을 모아놓은 소설집이고 요 장군의 말씀. 요것은 그 장편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을 써서 이런 소설과 함께 동화를 썼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좀 계속했어요. 이제 그 공부를 계속해서 학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마치면서 마침 또 제가 이제 공주 교육대학교하고 중부대학교의 겸임 교수로 나가서 대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동문항도 저 강의를 하고 주로 이제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론 뭐 이런 것을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문학박사 학위를 받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글을 쓰는 경력도 많아지고 학위도 받고 뭐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지만 이번에는 많은 잡지사에서 또 많은 저자들이 책을 낼 때나 뭐 월간지 개간지 뭐 이런 데서 작품 평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평론집을 4권 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뭐 우리나라는 등단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평론으로 등단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제가 소설로 등단한 것도 아닌데 저 등단 절차는 동화죠. 동화인데 제가 이제 원래 소설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설을 썼던 것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소설들을 특히 단편 소설집 또 일본 소설들 그다음에 그 한국 단편 문학집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전집 같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소설에 대한 꿈을 꿨기 때문에 소설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도 있었고 또 뭐 능력이라면 능력이라고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써서 이번에 이제 그 동화 소설 그리고 이제 이 평론 그런 이제 한 10년 전에 그 대전에 있는 모 일간지에서 또 칼럼을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칼럼을 쓰기 시작했고 그 전에 대전일보에서도 이게 독서에 관한 거, 책 읽기에 관한 컬럼, 그다음에 글쓰기에 대한 어떤 컬럼 이런 것을 썼고 그렇게 해서 한 오랫동안 쓴 칼럼들을 모아서 칼럼집도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뭐 40년 동안에 책을 한 23권 정도 이렇게 썼는데 많이 쓴 건 아니죠. 뭐 어떤 그 열심히 쓰긴 썼지만 뭐 어떤 동화 작가는 뭐 한 40년 동안에 100권도 썼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작습니다만 이 그 평론집 같이 이 볼륨이 상당히 두껍잖아요. 그런 그 책을 저는 그 볼륨이 좀 있는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쓰기 쉬웠던 책. 아까 살짝 여쭤봤더니 책은 쓰기 쉬운 책은 없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책은 쓰기 쉬운 책은 없어요. 근데 아까 동화, 소설, 평론 이게 칼럼 중에서는 고르실 수 있죠. 어떤 게 좀 더 쓰기가 편하다. 쓰기 편한 것은 사실은 이제 칼럼도 수필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칼럼은 이미 이제 문제가 이게 막 시사적이나 어떤 그 모든 대중들이 일어난 현상들이 심각하게 이게 부딪혀 왔을 때 그 글을 쓸 수 있는 글재를 잡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자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칼럼은 창작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창작이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칼럼보다는 이 칼럼은 있는 자료를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 되는데 동화나 소설은 정말로 없는 것을 새로 창조하는 우리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작가는 작품을 창작한다 그렇게 하죠. 창작이나 창조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니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어쨌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박사 학위를 받는 동안에 대학 논문을 이제 쓰고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 논문 또 일반적인 논문을 많이 썼어요. 네. 우린 제가 쓴 논문 중에서 그 백령도까지 가서 이제 발표를 한 그 논문이 있는데 남한과 북한에 등재되어 있는 나와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소년 소설 동화를 비교 연구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쓰려면 자료가 많이 필요하고 맞아요. 뭐 그렇긴 하지만 창작보다는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1000시간을 모아보겠다. 시간만 모으면 글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창작은 힘들다고요. 그럼 가장 오래 걸리고 어려웠던 작품? 글쎄 이제 사실은 여기 익명의 섬에 서다 이것은 물론 이제 제가 소설을 쓰다가 동화를 쓰는 바람에 조금 주춤하고 있었고 다시 이제 그 소설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쓰는 이 책이 나올 때는까지는 그 상당한 기간이 있어요. 대학 시절에 쓴 소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거의 이제 이 책을 나왔던 무렵 10년 그 오랫동안 이게 모았던 책들을 다시 개작하고 손을 봐가면서 이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책이 뭐 어렵긴 다 똑같아요. 동화도 어렵지만 이 소설집 그 책을 만드는 기간이라고 할까 그런 정도는 이 책이 제일 오래 걸렸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책이 제일 애정이 가고 사랑스럽고 좋습니까? 아니면은 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 별로입니까? 그런데 동화나 소설은 똑같이 이제 쉬운 말로는 산문이고 좀 이게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서사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서사 구조 또 서정 그다음에 수필 이렇게 크게 4장르로 나누거든요. 장르가. 근데 이제 동화하고 소설은 이제 그 서사적인 장르죠. 그런데 동화는 어린이들을 주된 대상으로 1차 독자로 그렇다고 해서 동화가 반드시 어린이만 성인 동화도 그런 동화가 아니고요. 어린이를 위한 동화지만 그것이 성인 또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줘야 이 동화가 고전으로 남거든요. 아이들만 단순하게 좋아한다. 뭐 그것은 동화의 본질에서 동화의 문학성에서 이제 조금 배제된다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이제 이 소설은 우선 그 길이가 길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동화 같은 경우는 장편 동화라고 하더라도 한 300장 정도 원고지로. 근데 이게 여기 이 소설은 한 이야기가 한 얘기가 이제 1200장 짧게는 한 1200장 1000장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성하는 시간은 소설이 더 길고 노력도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도 엄청나게 모아야 돼요. 아까 논문을 쓸 때 자료를 모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창작하는데도 자료를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민대학에서 저희 글쓰기 반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대학에서 7년 또 유성구청 평생교육원까지 합치면 10몇 년이 가르치신 저처럼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온 사람도 있을 테고 또 퇴직하고 오신 분도 있고 많으시잖아요. 그 수업을 하신다는 거는 어떤 의미세요? 글쎄 이제 우리 폴카 언니처럼 본인이 겸손하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글쓰기 이게 제가 지금 시민대학에서 하는 것이 서사적인 글쓰기로 서사적인 글쓰기로 힐링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강의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되게 연세들이 좀 많아요. 젊은 분도 더러 있지만 30대는 한두 분, 그리고서는 뭐 나머지는 뭐 60대, 70대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평소에 젊었을 시절에 글을 쓰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군다나 이제 이 이철저철 다 나고 더군다나 자기 그 삶의 그 주된 직업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글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열정이 정열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글을 보려고 제가 뽑아서 막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글을 쓰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많이 써보셔서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더 많이 오래 사셨고 경험하셨고 거기 안에서도 느끼는 게 정말 저는 하나를 느꼈어도 그분들은 10가지 20가지를 다 담고 있는 걸 또 표현까지 하시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제 글쓰기에서 제 강자가 뭐 최고의 강자는 아니잖아요. 그 글쓰기 방향을 제시해주고 너무 좋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하셨듯이 말하기는 자연스러운데 글쓰기는 자연스럽지 않다. 글쓰기 방법, 글쓰기 방향을 모색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방법이나 어떤 방향을 모색해주는 것은 제가 사실 뭐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만 수강하는 분들이 수용 자세, 수용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 아닌 글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정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볼카원님께서 좋은 글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저도 확신을 하고요. 지금 방금 제가 읽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글쓰기에서는 글쓰기 전에 아까 뭐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문자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문자를 아는 이유가 글을 쓰기 위해서 문자를 물론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가 글을 읽기 위해서 문자를 아는 겁니다. 글을 뭐 우리는 독서의 필요성, 중요성을 뭐 얘기하면 뭐 며칠을 얘기해도 다 얘기 못할 만큼 독서가 중요하잖아요. 갑골 문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 문자를 통해서 나온 책들은 그 작가 한 사람의 다 경험의 소산이에요. 이게 문학이라는 것은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죠. 자기 삶을 통해서 느끼고 생각한 바를 느끼고 생각한 것을 문자로 표현한 예술이거든요. 문자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겪고 느낀 것을 생각하고 느낀 것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작가의 상상력이 들어가야 돼요. 상상력을 통해서 그 작가가 구성이란 절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재구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창작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강의한 것보다 더 훌륭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책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 책들을 가까이에서 읽고 뭐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어떤 이론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장르, 나는 수필을 좋아한다, 나는 시를 좋아한다, 나는 소설을 좋아한다 하면은 뭐 그 여러 책들을 두루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쓰고 싶어하는 장르에는 어떤 글들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글을 수백 번, 뭐 수천 권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글을 쓰는 방향이 설정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작가님 저는 시를 써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긴 글이 어려우니까 짧은 글을 써야겠다라는 걸로 시로 다가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시를 많이 읽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맞죠. 시를 많이 읽어야죠.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시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 시 우리나라의 문학가들, 시인들 문학 인구가 뭐 몇만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월간
문학이란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한국문인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 한 2만 명 가깝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 등록되지 않은 회원 또 다른 그 단체에 등록된 회원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되죠. 수만 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 그 작품을 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마다 시인이 많아요. 그 단체에. 네. 시인이 한 60% 내지 70%는 되고 그래요? 10,000명 있다면 한 6천, 7천 nhân 시인이고 네. 나머지 산문 뭐 예를 들어서 소설 쓰는 사람들은 한 1,000명도 한 5, 600명 될까? 그게 예. 시를 쓰기 쉬워서 그런 걸까요? 시를 쓰기 이제 짧기 때문에 네. 뭐 이게 그 접근하기가 쉽다는 맞아. 것은 아주 편리한 얘기이긴 하지만 또 틀리는 사실은 맞는 사실이에요. 그건 맞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 시를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저는 시를 쓰지 않지만 시를 다시 또 못 써요. 왜 안 쓰세요? 너무 아니,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시를 안 다른 장면은 다 하고 있는데 네. 나는 그 시도 잘 쓰고 뭐 소설도 잘 쓰고 동화도 잘 쓰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그런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저는 체질이 산문 체질인 것 같아요. 산문에 강하고 운문에 약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이 수업에서 되게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래요? 네. 왜 선생님이 시를 안 쓰시지? 아니 동화를 그냥 한 편의 시로 이렇게 함축하실 수도 있고 그게 너무나 쉬운 작업이실 것 같은데. 습작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습작기에 저는 물론 이제 자기네 그 성향이라고 할까? 이것이 산문에 더 적합하지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시는 그냥 일별에서 읽을 뿐이지 콜독해서 정독을 한 것은 소설이거든요. 신기하다. 진짜.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시를 폄하하는 분들은 시는 뭐 아주 짧게 자기의 어떤 뭐 생각한 바나 이런 것들을 언어 유희라고는 말이 있잖아요. 말장난. 뭐 그렇게 하는 그렇게 생각도 있는데 그러다가는 시인들한테 큰 콜 다치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하려고 말했다가 참았던 게 있었어요. 짧은 걸로. 지금 이 짤막하게 막 시를 써서 100개를 썼어. 그 책을 냈어. 그럼 혼나나요? 아이고 아니죠. 물론 시가 혼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독자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주느냐. 맞아. 이제 그게 문제죠. 이게 이 뭐 설득하는 글이나 설명하는 글들은 이미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공론화됐거나 이미 맞아. 지식이나 정보로 확정되어 있는 글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책상에 대해서 뭐 책상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은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하죠. 뭐 더군다나 요즘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 보면 뭐 책상 하면 책상만 치면은 키워드만 치면 뭐 책상에 대해서 책상의 쓰임새 뭐 책상에 뭐 저 만드는 뭐 재료 만드는 방법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 이제 일반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창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나 그 소설이나 이 동화는 내가 쓰기 전에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게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문학 작품이 귀하게 느껴진다. 글쓰기에서의 어떤 최고 단계가 아니냐. 뭐 이제 뭐 소설을 쓰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뭐 논문을 잘 쓰는 사람들은 논문이 최고라고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이 최상의 단계가 뭐 이 문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그 목적이 있는 질문이에요. 물방울, 폴카닷이라는 제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방울이라는 이름을 폴카닷이라는 이름이 영어로 땡땡이 물방울 무늬라는 뜻이거든요. 동글동글한 이런 무늬. 근데 저는 이슬, 물방울 하나, 뭐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똑똑똑 떨어져서 바위를 뚫고 뭐 이런 물방울의 힘이 너무 세다고 생각해가지고 물방울 광고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슬 광고 했더니 참이슬이고 마운틴 듀 뭐 듀라고 했더니 음료수 같고 막 그래서 찾다 폴카닷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있어서 찾은 거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물방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뭐 글 이런 것도 있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시를 한번 써보려고. 네. 갑작스러운 말씀이라 뭐 거기에 대한 뭐 제가 일부러 당황스럽게 해드린 거예요.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고 이제 뭐 거기에 생각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네. 사실은 제가 그 소설이 아니고 동화에서 네. 이 물에 대해서 상당히 쓰고 싶은 사람이고 네네. 물에 대한 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물 하면은 이제 물방울이라고 이제 뭐 특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눈물. 우리는 이제 포괄적으로 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나는 어떤 접근을 하냐고 하면은 물은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 인체도 다 물로 구성되어 있고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바탕이 하나는 땅이요, 흙이고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공기고 그렇잖아요. 네. 또 하나는 햇빛이고 이게 가장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또 몰라요. 맞아. 그 중에서 이게 물 하면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다, 뭐 생명수다, 뭐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 가만히 자연상을 보면 물은 해하고도 관계가 있고 구름하고 관계 있죠? 물이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이 되는 거니까. 맞아. 땅으로 떨어지면 바다, 계곡. 땅으로 떨어지면 물이 되고. 근데 그것을 공기중으로 올라가려면 게 수증기가 됩니다. 이게 물은 엄청난 형태가 많아요. 물은 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변신. 먼저 아이들 입장으로는 변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유자재로 이제 우리가 자유. 그렇기 때문에 물방울, 뭐 수증기, 또 이제 거기다 이제 고체화된 얼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물에 대한 그 동화를 사실은 그것만 가져도 일생을 가지고도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단지 우리 볼카원님께서 물방울이라고 협의적인 의미를 얘기하니까 이 보편적인 물하고 물방울하고는 같은 거지만 느껴지는 느낌 달라요. 그것이 저는 달라지- 그게 작지만 강하다고 생각하고 담겨 있는 게 뭐 향수 한 방울, 뭐 죽어갈 때 물 한 방울, 뭐 이런 독약 한 방울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동화 저는 그 갑자기 물어봐서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시도를 이미 한 적이 있고 네. 그런 동화도 몇 편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아까 있었던 그 걸 일상화됐던 얘기들을 이렇게 해서 창의성 이것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 장편 동화 중에 바람과 구름과 달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바람. 이 구름이 바로 물입니다. 저 땅에서 내려 있는 물이 햇님이 끌어올려 가지고 구름이 돼서 그 구름이 달과 함께 하면서 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물이 부족한 그 고대에 가서 물을 뿌려줘, 물방울을 뿌려주고, 그러면 그 거기에 있는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나 또는 생물체들이 다 흡족해하고, 근데 이럴 때에는 사람하고 동물하고 이런 식물이 다 일체화되는 거죠. 사람이 뭐 그들을 지배한다든지 그 현상에서 우뚝 서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물이나 여기 바위나 그 달님이나 햇님이나 다 일체화되는 그런 상태에서 장편 동화를 써서 또 그 제 동화집에 바람과 구름과 달님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물을 어떻게 보면 햇님을 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달님을 얘기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달님과 햇님이
이렇게 함께 물을 그 이동시키고 그 적절한 곳에 물을 뿌려주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시냇물에 대해서 흘러서 이제 고기들을 살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썼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지금 시가 한 3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주 뭐 좋은 시를 쓰기를 좀 원합니다. 네. 그리고 책 주인공들 중에서 제일 정이 가는 캐릭터.